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인싸, 여러분이 너무나 기대하고 계시는 이 책을 통해 핵인싸를 만나 인사이트를 얻어본다. 오늘 순서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염블리 염승환 이사입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이게 처음 섭외받았을 때 저는 이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 좀 궁금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기 또 초대받게 돼서 아무튼 뭐 너무나 좀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또 제가 김광석 교수님하고도 또 여러 번 또 이게 같이 네. 방송을 해서 오늘 좀 좋은 케미로 네. 한번 방송 잘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책인싸에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그 소개 순서가 삼행시로 자기는 삼행시로 자기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뭘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삼행시로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 안 그래도 이게 질문 중에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아니 이게 제 예. 이름으로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그냥 네. 한번 생각해봤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네, 하겠습니다. 염, 염승환, 염블리, 승, 그러니까 승리와 네. 패배는 종이 한 장 차이 같다. 환. 그러니까 환희에 취하지 말고 네. 지금 그대로 열심히 정진하자. 정말 이렇게 여기 뭐가 딱 아니요. 돋아나는 그런 느낌으로 정말 잘 준비해 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근황 좀 여쭙고 싶은데 요즘 많이 바쁘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좀 요즘? 요새 뭐 좀 여전히 좀 바쁘긴 한데 네, 어쨌든 뭐 주식 시장 좀 관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네, 네. 워낙 시장이 이제 한 반년 넘게 침체기다 보니까 그러네요.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고 요새 뭐 보면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 딱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책을 작년 초에 발간했을 때는 네, 정말 주식책이 다 상위에 있었는데 요새 교보문고 가면요 주식책이 순위 아예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주식에 대한 관심들이 좀 떨어져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솔직히 저는 좀 한가해질 줄 알았는데 네. 여전히 좀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바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여전히 열심히 좀 방송하고 좀 잘 지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런 또 주식시장에 좀 환멸을 느끼고 또 투자 중단하시고 실제 떠나신 분도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주식 투자 우리가 뭐 1, 2년 할 건 아니니까 그럼요. 좀 어려운 네. 장이지만 그럼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항상 관심을 가져야 또 그게 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예, 그 서점가에 보면 예. 그 유행을 탈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 작년 한참 가을에 NFT 채가 엄청 났었죠. 네. 근데 진짜 실제로 NFT 가격도 폭락을 했어요. 그렇네요. 그때 이후로. 그러네요. 작년 초에는 주식이 좋았고 네. 근데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고요. 그러면 이럴 때가 또 좋은 또 기회죠, 사실. 사이클이라는 예, 차원에서.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부동산이 좋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네요. 책이 네. 다 이제 부동산으로 돼 있고. 예. 그래서 항상 오히려 그런 좀 역발상도 한번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인사이트가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린이의 등대 역할 아니십니까? 그래서 주린이 분들께서 정말 많은 질문을 네네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기획하게 된 그 배경이나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니, 이제 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어떤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냥 진짜 우연히 썼어요. 정말 저는 책 쓸 생각이 1도 없었고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유명 그 유튜브에 처음 나가서 이제 이름을 조금 이제 알리기 책 시작하려고 할 내기 때 전에. 예. 여기 출판사 대표님이 갑자기 이제 다짜고짜 저희 회사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저 좀 보재요. 어. 그때는 제가 그렇게 바쁠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책을 쓰자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얘기했죠. 뭐 나는 아직 책 쓸 뭐 그 정도 그것도 아니고 네. 뭐제 이름 아시는 분도 거의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근데 그분이 제가 쓰면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주식 입문서가 별로 없었나 봐요. 그렇군요. 당시에 입문서를 한번 써보자. 왜냐 이 시장은 비어 있는데 네. 방송을 보니까 되게 설명을 좀 잘해주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좋아할 스타일 같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쓸 생각이 없어 거절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계약금을 딱 주더라고요. 돈에 또 약해져가지고. 입금되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계약서 쓰고. 근데 제 음. 입장에서도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좀 써도 괜찮겠다. 네. 왜냐면 입문서 써서 뭐 도움 드리면 괜찮은 거 그럼요. 아니냐. 네. 그리고 제가 거의 한 20년 동안 네. 그 개인 투자분들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게 궁금한지는 좀 많이 알고는 있었어요. 네. 질문을 뭘 하시고, 아, 그러면 요거를 한번 내가 정리하면 되겠다. 네. 정리 차원에서 나한테도 좋겠다. 그래서 그냥 계약서 쓰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그냥 이제 열심히 썼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별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이제 그런 이유로 정말 우연찮게 쓰게 됐습니다. 그 제 책상 위에 이렇게 누워져 있는 책들이 몇 권 있거든요. 네네네. 그 중에 한 권이세요. 아,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실물 경제를 연구하고 실물 경제에서 해안을 찾는 그런 역할로서 제가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 많은 분들을 뵈면 주식 투자에 대한 질문을 주세요. 네. 결국 그 질문들이 이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정말 바이블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 여러분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게 이렇게 책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종종 그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할 때 거기서 먼저 소스를 좀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가 많은 분들이 찾으신 덕택에 책이 아마 제 기억으로 굉장히 많이 재쇄가 들어갔었는데 몇 세까지 했었죠? 160세. 160세. 여러분 160세 책은요 흔한 책이 아닙니다. 그죠? 160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출판사 대표님이 주식 투자를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정말 잘하시죠. 쌀 때 네, 맞아요. 사서 비쌀 때 네. 하시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그 후로도 이제 몇몇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들 좀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일찍 할 걸. 네.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그분이 가장 먼저 오셔가지고 저는 어쨌든 이제 우연히 하게 됐지만. 그러네요.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쌀 때 산다. 네, 맞아요. 진짜 쌀 때 사신 분이신 거네요. 그 대표님을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연락 한번 하세요. 네.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책 내용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우리 주린이 이 세계에서 등대로 비유되시잖아요. 그러리만큼 주식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특히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주식 투자를 많이 떠나시는데 영원히 떠나실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식 투자는 왜 반드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돈을 혐오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유, 돈이 없으면 없어요. 없나요? 하신 거 없어요. 너무 옛날 얘기 됐나 봐요. 근데 아무튼 돈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네. 네. 그리고 뭐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나한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저도 한번 재판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몇 년 전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우연히 그런데 휘말려가지고 때리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 집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럴 때 만약에 내가 그 변호사 네. 선임할 수 있는 비용이 없었다면, 어. 그리고 갑자기 입원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네. 근데 그럴 때 돈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내가 집에서 뭐 월세를 살 수도 있고 전세도 살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내가 집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주거 목적으로도 돈은 필요해요. 그럼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뭐 소비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돈은 소중한데 문제는 옛날에는 투자를 할 필요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왜냐 금리가 너무 높았기 맞아요. 때문에 뭐 10%. 그러니까 한 10% 이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달 100만 원씩만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100만 원씩 그냥 적금 넣듯이. 근데 만약에 은행 금리가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30년 후에 얼마가 되냐면 네. 은행 매년 10%를 주면은 네. 적금을 하면 그게 19억이 돼요. 아,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네, 저는 해봤어요. 예, 다 해봤어요. 복리로. 복리로. 아, 예, 예. 근데 지금 금리가 얼마죠? 1%? 1%. 예. 1%라고 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그게 4억 정도 돼요. 아, 너무 격차가 벌어져요. 그러네요. 예.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예. 물가는 더 올라가요. 그렇죠. 금리보다. 예. 그러면 실제로는 그 4억이 손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핵심입니다. 예. 물가 상승률이 2022년 물가 상승률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3.1%인데 금리가 그보다 낮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단순히 저축한다, 적금 든다 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생각해 본다면 계속 돈을 까먹는 거죠. 맞아요. 정확한 맞아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 은행 계좌에 있는 건 원금은 그대로지만 네. 일정 부분 돈은
보태지죠. 이자가 그럼요.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는 계속 까먹고 이 물가 상승이 지금 더 가팔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휘발유 가격. 네. 이 물가가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으로 물가 안 오를 것 같다. 네. 뭐 그러시면 저축하셔도 되겠지만 음. 물가 상승 이상의 내 원금을 또 보장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모든 소비 또 내가 뭐 어쨌든 집이라도 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좀 벌어야 돼요. 근데 옛날처럼 금리 10% 보장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죠. 음.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투자의 정의를 내리면 뭐 많은 정의가 있지만 네. 투자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왜 못하냐면요. 지금 나의 현재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희생해서 미래의 부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부를 희생해서 예. 미래의 부를 이제 가져오는 행위거든요. 무슨 그렇게 얘기냐면 정의하시는구나. 뭐냐면 예를 들어 고3 수험생이 열심히 수능 공부하잖아요. 네. 놀고 싶잖아요. 그렇죠. 왜 그걸 희생을 하겠어요? 그거 투자거든요. 네.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음. 좋은 직장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10년 후에라도. 그래서 고3 그 시간에 뭐 놀고 싶은데 네. 그것도 투자잖아요. 네. 분명히 그것도 투자고 그렇죠. 방탄소년단이 인기 없었을 때 처음 연습생일 때 네.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다고 들었잖아요. 네. 그 시간에 당연히 다 놀고 싶겠죠. 네. 왜 있겠어요? 너무 먼 비유 안 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연불리가 왜 핵인싸가 돼서 책인싸에 출연했을까? 이 자리에 왜 있을까? 굉장한 투자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게 다 투자거든요. 그렇죠. 나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사실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사실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그것도 투자고 아니면 그렇죠. 저축이라도 하는 것도 투자거든요. 그럼요. 일종의. 예. 그러니까 미래에 나한테 뭐가 이득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현재를 희생해서. 근데 어렵죠. 대신에 네. 지금 시간도 내가 버려야 되고 그럼요. 그리고 그 투자라는 게 좀 불확실성하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 어려운 걸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음. 그걸 해야만이 나중에 여러분이 또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는 좀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시대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 그게 무조건 주식 투자만 하라고 권유는 안 해요. 네. 근데 무슨 투자든지 여러분이 안 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됐다. 그렇군요. 예. 여러 가지 투자처들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의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이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막연히 일만 하면 안 되겠다. 돈이 돈을 벌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궁금한 특히 약 77개 정도의 예.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질문을 대신 드린다면 우리 주린이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77개의 질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꼭 뭐 책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일단 제일 많은 뭐냐면요. 거? 궁금해집니다. 저는. 처음이 제일 많으면 뭐 사야 돼요? 뭐 사야 돼요? 좋습니다. 항상 그래요. 첫 마디가.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요? 막 이를 질문을 하세요. 그렇군요. 근데 그 질문을 이제 하실 때 그거죠. 이제 내가 잘 모르니까. 네. 당연히 모르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근데 질문을 한번 바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가치가 증가할 기업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무 좋은. 뭘 사야 될 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보다도 주식 투자를 저는 권유하는 이유가 네. 주식은 가치 평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호화폐는 네. 제가 이제 비유를 들자면 비트코인이 가치가 얼마인지 한번 여러분이 계산이 가능하세요 혹시? 이거 너무 그냥 추상적이잖아요. 네네. 화폐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사는 아파트의 가치는 얼마일까? 네네.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근데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계산이 돼요. 네네.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근데 적정하게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뭐 PER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익 대비해서 몇 배에 거래되면 적정하냐. 네. 뭐 삼성전자 50조 벌거든요. 네. 보통 거기에 10을 곱하면 기업 가치가 나와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는데 그럼 삼성전자 기업 가치가 500조? 네.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하게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니까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요새 좀 삼성전자 좀 안 좋지만 예를 들면 갤럭시가 뭐 나중에 애플을 이길 수도 있고 네. 반도체 세계 또 1등이 돼서 잘해 나간다면 지금 50조를 버는데 네.
몇 년 후엔 100조 벌지 않을까? 이러면은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렇게 올라가겠다. 그럼 주가도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러면은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기업 가치가 좋아질 기업은 어디고 지금 물가가 오르는데 네. 예를 들면 피해를 보는 기업은 어딜까요? 이런 걸 해주시면 네. 훨씬 더 저도 대답하기도 좋고 네. 여러분들도 훨씬 더 디테일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뭐 사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그리고 왜 그 답변을 하기 어렵냐면 투자자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럼요. 이분은 약간 작은 종목을 좋아하시는데 네. 저는 뭐 갑자기 삼성전자 얘기하면은 그냥 동문서답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사야 되는데 네. 다음에 혹시 네. 저 말고 뭐 주식 전문가나 네. 그런 분들 만나시면 앞으로 좋아질 기업 가치가 증가할 기업은 어딘지 그걸 한번 물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또 우리 주린이의 등대로서 질문하는 법도 어떻게 하면 좀 스마트하게 멋있게 질문할 수 있는지까지 갑자기 제 말씀 중에 어떤 그 현장이 떠올랐는데요.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한 공공기관에 그 세미나가 열려가지고 저하고 저는 당시는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원이었고 그리고 한 증권사의 유명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한 명이 갔었는데 그 세미나가 끝나고 다 같이 엘리베이터에 탄 거예요. 요만한 엘리베이터에. 그래서 이제 발제자 2명과 피발제자, 그러니까 어디언스들이 꽉 찼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질문 안 하다가 엘리베이터 사석이잖아요. 사석에 딱 타니까 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한 명인 거잖아요.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 한 명한테 한 10명 정도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야. 뭐 사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잠깐 행위모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돌리면서 이거 사요. 이거 사요. 그러는 거예요. 참 멋있는 질문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고 멋있게 답변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 우둔한 질문에 멋있게 답변을 또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또 이 책에서 많이 강조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주도주에 올라타야 된다. 그래서 주도주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주도주를 올라탈 수 있는지, 정말 그 주도주에 올라타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이 주린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주시는 그 질문이거든요. 꼭 좀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주도주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은 좀 달라요. 뭐냐면 이제 워런 버핏이 애플 같은 데 투자를 했잖아요. 네. 누가 봐도 주도주고 그렇죠. 또 미국의 테슬라 네. 이런 기업들도 뭐 너무나 지금 이제 주도주로서 아직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은 이제 자기네가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서 시장을 이끌고 있잖아요. 애플은 아이폰,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모델 3, 모델 Y 네. 이런 기업들은 흔히 뭐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 독보적이다, 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근데 한국에서 또 그런 기업에 투자했는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 그래서 계속 찾아봤는데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구나. 왜냐? 한국은 산업 구조가 네. 중간재 산업이 많아요. 그렇네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가 잘 나가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아요. 맞아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가격 결정권이 떨어지겠죠. 거기 네. 납품을 하는 회사니까. 네네. 근데 한국은 대부분 다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경제적 혜자 찾기가 있어요. 물론 한국에도 네이버나 그렇죠. 카카오는 네, 있죠. 있죠. 근데 너무 극소수니까. 그래서 한국에 맞는 주도주가 뭐냐? 그러면 한국 시장 스타일에는 전방 산업을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왜 이렇게 높은 시총 100조잖아요. 네. 왜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을까? 전기차 시장이 커지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례로 들면 옛날에 2000년대 중반 정도, 중후반에 최대 주도주가 조선업종이었습니다. 네. 그때 조선주도 역시 누가 발주를 하면 수주해서 납품하는 어떻게 중간재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네네.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조선주가 잘 갔을까? 이유를 생각하면 중국 경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군요.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막 그때 인프라 투자했잖아요. 맞아요. 그 원재료 다 실어다 나르려면 배가 필요하니까. 예, 그랬었던 거고. 또 한국에도 보면 그 전방 산업 중에 하나 그 좋았던 게 옛날에 건자재 시장이 인테리어 시장이 한번 그러네. 정부가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네네. 규제를 좀 완화해 줬잖아요. 전방 시장이 열리니까 뭐 한샘이 그냥 날아다녔죠, 사실은. 네. 그래서 한국에 좀 투자할 때는 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 있잖아요. 도대체 네. 이 회사 뭐 하러 왔나? 대부분 중간재인데 뭐 이렇게 아니면 브랜드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전방 산업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보셔야 돼요. 아, 이게 흔히 뚜껑 열린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그게 열리는 산업이 있으면 그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최근에 그 주도주로 제일 많이 갔던 게 통신장비 회사예요. 네. 혹시 몇 년 전 2019년도에 5G 막 기지국 설치한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때 한국의 KMW가 1년에 8배가 올랐어요. 그렇군요. 그때는 증시가 하락하는 장인데 혼자 8배 가고 있었어요. 네. 왜냐 기지국 설치를 하니까 통신사가 거기 납품을 하거든요. 그렇네요.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이런 주도주를 좀 초기에 발굴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어느 산업이 좋아질까 이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기업보다 어느 산업이 커지지 지금 전방 산업 이걸 항상 고민을 해보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아파트 많이 짓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꼭 주도주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파트 공급을 그동안 못 하다가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늘릴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건설업종이나 건자재는 일단 위가 열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예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되 다만 중간재 산업의 한계상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언젠가 꺾인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 시점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저는 주도주에 올라타라는 말을 뭐 인정은 하지만 네. 뒤늦게 올라타는 순간 낙마해 버려요. 진짜 조심하죠. 왜냐하면 비싸요 또.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 주도주가 떠올랐을 때 이게 초기로 아직도 산업이 성장하는 구간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지 네. 이거를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작정 주도주에 올라타서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사이클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공부하실 때도 옛날에 그런 주도주 분석해 놓은 책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공부 좀 참고하셔가지고 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중에 저도 딱 떠오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가 시작될 때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뒀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규제를 강화했다가 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또 새롭게 집권을 시작하게 되기 직전이죠 지금. 그러면서 또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두. 그럼 당연히 리모델링 수요, 초과 증축 허용 이런 규제 완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예상될 텐데 그럼 이게 주도주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윤석열 당선인께서 집권을 시작하는 그 시점과 언제쯤 이게 고점이 되는지 이런 맞아요. 주도주도 그 시점을 좀 봐가면서 네.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애플은 뭐 그런 타이밍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독보적이니까. 그러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이제 정부 정책, 네. 대기업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너무 변동이 심하니까 맞아요. 무작정 장기 투자는 좀 지양하자. 그걸 좀 주의사항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규모에서 완제품 수출 규모, 소비재 수출 규모가 1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을 파는 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주도주를 올라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주도주를 고르고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주도주가 뭐예요? 라고 묻기보다는 어떤 산업이 유망할까? 네. 이 질문을 스스로 하시면서 주도주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잡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갖게 됐습니다. 책 내용에 좀 집중해서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주식 투자, 직접 투자 혹은 뭐 ETF와 같은 간접 투자 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제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책에다가. 네. 그래서 이 각각이 무엇이고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께 우리 등대로서 무엇을 더 선호하시는지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주식 투자를 지금 이제 어쨌든 투자의 세계에 처음 들어오셨다면 네, 일단 직접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모든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내가 직접 투자도 안 했는데 간접 투자까지 고를 상황이 안 돼요. 일단 내가 직접 투자를 해서 본인의 일단 먼저 뭐냐면 스타일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투자를 근데 그냥 모의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모의 투자는 내 네.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서 그렇죠.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어, 거기서 모의 투자로 100억을 벌건 네. 100억을 까먹어도 내 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솔직히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군요.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단돈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걸 잃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좀 먼저 공부를 하라는 거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직접 한 주라도 네. 뭐 삼성전자 한 주라도 사보시고 네. 그러면서 주식이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구나. 네. 직접 투자를 했더니 근데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막 반토막이 나가지고 5만 원 됐으면 네.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느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 근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분도 계세요. 주식은 불확실해요.
반토막 났다가 다시 몇 배 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테슬라도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직접 내가 경험하면서 아 나는 진짜 주식하고 안 맞는다. 네. 단 1%라도 빠지니까 진짜 못 견디겠다. 아,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이라면 간접 투자로 돌아가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먼저 해보고 나의 성향은 뭔가 나는 좀 위험을 즐기는 성향인지 뭐 즐기는 분은 없겠지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성향인지 아니면 아우 난 진짜 위험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근데 투자를 안 하면 도태되니까 네. 그런 분들은 이제 ETF 같은 아니면 뭐 펀드에 맡겨도 돼요. 그렇죠. 사실 요새 뭐 우리 한국 펀드도 괜찮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번 최소 2년 정도는 해보셔야 돼요. 1년 한다고 된 건 아니고 네. 보통 많은 이 고수분들이 한 3년 정도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최소 2년은 해보시고 아 나는 간접 투자가 맞는 것 같다. 아 아무리 그런 분들 계세요. 공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들 계세요. 진짜요. 아 진짜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아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네. 스트레스까지 받으세요. 그러면 차라리 ETF 우리 그 코스피 지수를 추정한 지수만 추정하는 그럼요. 상품도 있잖아요. 네. 그대로 그러면 그런 ETF 상품을 매달 사는 거예요. 뭐 100만 원씩. 제가 실제 계산해 봤거든요. 네. 예를 들어 코덱스 200 ETF 아시죠? 네. 그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가요. 네. 지수가 1% 오르면 똑같이 그 가격은 1% 오르고 빠지면 똑같이 빠지는데 코덱스 200이 그 삼성자산운용에서 2003년에 처음 만들었어요. 네. 그때보다 지금 가격 그때 아마 5천 얼마였어요. 지금 얼마냐면 4만 얼마 정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많이 올랐죠. 연평균 수익률 계산해 봤어요. 네. 9에서 10% 나요. 네. 네. 그 우여곡절을 겪고도 연평균으로는 네. 9에서 10%예요. 네. 훨씬 은행 이자보다 높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매달 100만 원씩만 넣었어도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네. 수익이 좀 나요. 근데 그럼요. 앞으로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좋은 방법도 있어요. 간접 투자로는. 그래서 한번 직접 투자도 해 보시면서 성향에 맞게 간접 투자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예. 예. 이 주식 투자에 입문하시는 분들로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나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험 추구형인지 안전 추구형인지 정말 얼마 떨어지면 불안해서 아, 못 맞아요. 견디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사실 불안해서 못 견디는 그런 분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얼마 번들 네. 더 잃은 아, 거가 네, 될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나를 한번 디파인해 보는. 근데 나를 디파인하는 과정이 모의 투자가 아니라 단돈 10만 원이라도 실전 투자로서 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간접 투자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면 좋겠다. 너무 좋은 조언이십니다. 자, 두 번째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이들 이제 주린이 분들이 주시는 질문인데 성장주와 가치주 이게 각각 무엇인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질문 많이 주세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뭐냐면 이제 주가라는 게요. 뭐냐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움직여요. 뭐냐면 이익 곱하기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니까 멀티플이라는 용어로 PER을 써요. 네. 그러니까 주가는 이익 곱하기 PER인데 네. 이 이익은 아실 거잖아요. 뭐 이익 늘면 당연히 주가 오르겠죠. 그렇죠. 근데 PER이 도대체 뭘까? PER은 이제 개념이 뭐냐면 지금 버는 돈에 이 회사가 몇 배 거래되냐. 아까 제가 삼성전자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1년에 50조 벌죠. 지금 만약에 시가총액이 회사의 크기거든요. 네. 거래되는 크기인데 그러면 500조에서 이익으로 50조를 나누면 10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게 PER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 PER이 100에서 거래되고요. 네. 삼성전자 지금 10에서 거래돼요. 네. 아니 테슬라는 왜 100이고 그러면 이익 대비 걔는 왜 100배지? 삼성전자 왜 10배밖에 안 줘? 네. 애플은 한 20 몇 배 줘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 네. 그 기업의 미래 가치나 그러니까 복합적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냥 사람으로 치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자식들이 있다면 고등학생 자녀가 한 두 분 있다면 공부를 잘해요. 한 그 큰아들은 네. 예를 들면 네. 아 쟤는 뭐 서울대 연고대 갈 것 같고 나중에 대기업 갈 것 같아. 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기 아들이나 딸의 점수를 매겨보세요. 네. 미래의 점수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네. 근데 그 막내 아들이나 네. 막내 딸은 맨날 놀아요. 그럼 실제 쟤는 그러신 거 아니에요? 쟤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점수를 아무리 높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못 줘요. 거죠. 네. 근데 그걸 이제 사람을 빗대서 한 거지만 그게 PER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네. 이 친구가 얼마 정도로 성장을 할까 정확히 계산은 안 되지만 그 매력도예요. 매력도. 기업도 똑같아요. 이건 시장 참가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익 곱하기 PER 이 둘 다 올라가면 너무 좋은데 그렇죠. 이익을 먼저 보는 걸 우리가 가치주라 그래요. 가치. PER은 뭐냐면 스토리. 성장 스토리를 우리가 이제 PER로 빗대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왜 100배 받을까요?
아직은 돈을 아주 많이 벌진 않지만 테슬라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야 앞으로 전기차 시대 올 텐데 얘가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났네. 그렇죠. 그래서 높게 줘요. 근데 현대차는 PER이 지금 몇 배인 줄 아세요? 몇 배죠? 7배밖에 안 돼요. 아, 무슨 얘기냐? 현대차를 봤을 땐 전기차 만드는데 네. 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를 어떻게 넘어가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안 줘요, 점수를 높게. 그러니까 테슬라와 이 간격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성장주라 그러고 현대차는 이익은 많이 내요. 네. 그래서 가치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항상 주가를 생각할 땐 이 두 가지 이 교집합에 의해서 네.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익을 우선히 보고 있고 미래 가치를 안 봐요. 테슬라는 이익보다는 미래 가치를 봐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건 이 미래 가치가 올라가요. 확 이렇게 올라갑니다. 무한정 주게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가치주 성장주만 논란은 많은데 기업을 선택할 때는 무조건 성장하는 기업을 선택해야죠, 당연히. 아니 기업이 매년 뭐 똑같은 돈만 벌고 네. 역성장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못 갑니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기업의 성장이 나오는 게 당연히 좋은데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투자자들이요 인색해져요. 아. 약간 성장에 좀 인색해진다고요. 인색해지죠. 네, 인색해집니다. 작년같이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적자가 나도요. 야, 너 적자 나도 상관없어. 지금 이렇게 경기 안 좋은데 네. 야, 너 스토리 너 너무 좋으니까. 작년 메타버스 NFT. 네, 네. 막 적자 나는데 10배 갔어요. 그러니까 이익은 아닌데 펄을 높게 준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금리가 오르면요. 사람들이 펄에 인색해지기 시작해요. 인색해지는 조금씩은. 예. 그리고 숫자를 보기 시작해요. 그렇겠네요. 예. 근데 지금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성장주라고 환호하시면 안 되고 성장은 기본이지만 네. 이제 앞에 숫자까지 보셔야 돼요. 네. 이익이 나면서 성장이 나오는 기업이 뭔가 네. 이 고민을 할 지금 시점이 왔고 네. 그리고 워런 버핏한테 이런 질문을 옛날에 했나 봐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거예요. 성장주하고 가치주 이익이 우선이냐 성장이 그러니까 이익이 우선이냐 스토리가 우선이냐 네. 이걸 물어봤는데 물론 스토리 주식 좋다.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결국엔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 시장에 살아남은 사람은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살아남았대요. 꾸준하게. 왜냐하면 이익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스토리가 나오면 너무 좋죠. 그렇죠. 편안하게 그렇죠. 가는데 스토리까지 나오면. 근데 이익이 안 나오는데 스토리만 보고 스토리만 했던 찍는. 거는 결국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대요. 아. 숫자가 뒷받침이 안 돼서. 네. 잠깐 좋았다가 망하니까. 네. 옛날에 혹시 3D TV 기억나세요? TV. 네, 네. 그게 전형적인 망한 사례예요. 그러네요. 그때 3D TV 막 집에서 본다 어쩐다 막 만들고 난리가 났었는데 3D TV 관련주가 몇 배씩 갔다가 네. 어떻게 망했어요. 어. 안 결국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없어졌죠. 숫자가 기반이 안 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항상 이익에 기반해서 지금도 돈을 잘 벌지만 앞으로 스토리가 좋아질 기업을 찾는 거. 그래서 저는 너무 구분보다는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보는 게. 그 투자자도 자기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성장주의 포트폴리오를 더 많이 비중을 둔다든가 예,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나는 좀 더 이렇게 하고 싶어 하면 가치주에 좀 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든가 네, 뭐 그것도 좋은 그것도 좋은 해안일 방법. 수 예. 있겠네요.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어쨌든 성장주냐 가치주냐 보다도 일단 이 기업이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비즈니스 모델상 잘 벌고 있는 기업인지 그렇죠. 그게 우선순위다. 아. 그래서 제가 건설업종을 요새 저도 건설업종 이렇게 아주 좋게는 안 봤는데 왜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냐면 네. 여기에 좀 맞기 시작한 게 뭐냐면 건설업종은 정부가 규제를 많이 했던 산업이잖아요. 네.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근데 돈은 잘 벌었어요 실제로. 아, 이렇게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가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위에 성장이 막혀 있었죠. 공급을 못하게 하니까. 네. 근데도 그 악조건에서 돈을 벌었는데 근데 이제는 돈도 잘 버는데 성장을 성장까지. 열어줬잖아요. 그렇네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이 혹시 앞으로도 있는지를 한번 계속 찾아보시면 네. 저는 거기에서 좀 좋은 길이 있다라고 아, 보고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내가 주식 투자할 때 이런 길을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말씀 중에 제가 또 캐치된 게 뭐냐면 특히 좀 드림에 해당되는 거, 예. 스토리가 좋은 예.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세가 유동성 장세처럼 좋을 때는 폭발하는데
또 실적 장세라든가 뭐 이럴 때는 또 많이 또 출렁이지도 않나 뭐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주린이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동성 장세냐 실적 장세냐. 지금 방금까지는 그 기업 자체를 봤다면 그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여건을 잠깐 보자는 거죠.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셔보죠.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동성 아까 그거랑 이제 일맥상통해요. 유동성 장세에서는 유동성 장세가 뭐냐면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막 푸는 거죠. 네네. 그래서 2년 전에 그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미국이 금리를 낮춰서 제로 금리로 갔고 네, 우리 한국은행도 정말 그렇게 파격적으로 낮춘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계속 한 번에 0.5% 막 낮추면서 네. 금리 인하하고 오죽하면 또 정부가 경기 살리려고 네. 각 가정에다 돈 다 줬겠어요. 네네. 재난지원금까지. 네, 돈을 살포할 때죠. 경기 네. 살려야 되니까. 네. 그럼 그때는 경기가 안 좋은데 돈이 이제 투입이 되면서 유동성이 이제 부풀려져요. 그렇네요. 그럼 유동성이 부풀려지면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뭐 했습니까? 실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네, 자산 시장에 약간씩 이제 버블이 생길, 그때는 버블은 아니지만 네. 초창기에는 어쨌든 자산 시장에 돈이 막 들어와서 사람들이 근데 이제 왜 유동성 장세에서 성장주가 꿈이 좋냐면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주 돈 잘 버는 기업도 다 까먹어요. 그렇겠네요. 네, 유동성 아니 뭐, 장세 예. 때는 경기주가 안 좋으니까. 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돈 푸는 거니까. 그렇겠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희소성에 좀 열광을 해요. 이 안 좋은 경기에서 네이버 카카오를 봤더니 음. 얘는 돈도 잘 벌어요. 네. 또 그때 이제 언택트 시대여가지고 네, 네. 사람들이 이제 약간은 스토리가 네. 이거 정말 대박주다. 이 안 좋은 환경에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렇네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5배 막 4배 갔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유동성의 힘이에요, 사실은.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작년 하반기 올해 안 좋잖아요, 사실은. 네. 그게 뭐냐면 유동성의 이제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음. 돈을 회수하기 시작해요. 네. 그 돈을 회수한다는 건 결국에 이제 중앙은행이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데 돈이 이제 회수된다는 건 아까 설명드렸지만 시장이 이제 꿈에 인색해져요. 음. 예. 그리고 보통 돈을 회수할 때는 경기가 좋아질 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경기 이제 좀 살아날만 하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사람들이 꿈에서 현실을 봐요. 이제 기업 실적 좋은 걸로 좀 약간씩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실적 장세에서는 되게 간단해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그러네. 좋아져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시장의 심리가 쏠리게 됩니다. 쏠리죠. 그래서 올해 1분기 들어와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안 좋은 장에서도요, 실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주가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작년에 메타버스나 NFT나 게임주들이 꿈을 안고 갔지만 주가 다 반토막 났거든요. 예.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확히 캐치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많이 풀렸던 거를 어느 날 갑자기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면서 중앙은행들이 자 이제 좀 금리를 서서히 좀 올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코멘트들을 줄 거예요. 그때부터는 좀 꿈보다 실적으로 조금씩 여러분들이 네. 스타일을 바꿔가시면 된다. 근데 지금은 분명한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됐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꿈보다는 꿈도 있으면 좋지만 우선순위는 좀 실적을 먼저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기업 안과 기업 밖을 같이 보시면서 그 해당 장세에 맞는 종목을 고르시면 또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제가 책인싸를 통해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찐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분이지만 이 날카로운 질문에 얼마나 잘 소화를 하시는지를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찐으로 인정하실지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 중에도 있고요. 책에서도 여러 가지 주린이들이 나누는 그 질문 속에서도 보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도 해야 돼요. 재무제표도 봐야죠. 또 시장도 봐야 되죠. 정말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가면서 자기 시간 많은 걸 투자해가면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해가면서 그 투자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까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런 질문 좀 많이 받거든요. 네. 너무 공부할 게 많다.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거예요. 공부는 하면 할수록 좋아요. 시간 되시면 이제 두루두루 하시면 진짜 좋긴 한데 결국 나는 시간도 부족하고 어느 걸 그러니까 이거죠. 공부해도 그러니까 뭐 수능 공부할 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디를 내가 집중을. 근데 이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네. 아까 우리 처음에 일부 시간에 물어봤잖아요. 뭐 사야 돼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기업 가치가 증가할 기업이 뭐예요? 앞으로 좋아질. 그럼 결국 뭐죠? 기업을 분석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선순위예요. 차트보다 기업 가치가 증가하면 주가는 따라서 갑니다. 그럼 그걸 내가 분석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 가치를 내가 어떻게 분석을 할지, 뭐 애널리스트분은 정말 어렵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리 한국에 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생각나지만 CJ 제일제당을 한번 볼게요. 네. 제일제당 누구나 아는 음식료 회사인데 네. 그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요 나와 있어요. 매출 비중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CJ 제일제당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게 가공식품.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비비고 만들어 하거나 그게 있고 이 회사는 또 뭐냐면 사료 첨가제도 해요. 되게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알고 있다면 이 회사는 앞으로 이 비비고 만두라든가 가공식품이 앞으로 많이 팔린다거나 이러면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사료 가격이 올라가면 더 좋을 수 있고 네. 요새 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그죠? 요새 막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가지고 맞아요. 내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 알고 있다면 어느 상황이 와도 적절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 회사 괜찮겠구나. 네. 지금은 또 안 좋겠구나. 네. 이런 것들을 판단이 가능한데 대부분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차트부터 공부를 하세요. 네. 매매 어떻게 하는지 이거부터. 근데 기본은 주식 투자 기본은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기업을 내가 발굴을 하는 게 일단 우선순위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BM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성적인 분석이라 그래요. 정성적인 건 뭐냐면 이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사업 구조를 공부해서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거냐, 음식료 사업은 어떻게 될까, 이걸 꾸준히 고민. 그리고 미국에 지금 CJ 제일제당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네. 미국에서 지금 비비고 만두가 대박이 났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잘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이건 약간 이제 스토리텔링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 하나랑 두 번째가 정량적 분석이 있어요. 숫자 공부. 네.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몇 년치 업력을 알 수 있잖아요. 그동안 돈 잘 벌었구나. 꾸준하구나.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앞으로도 돈을 얼마나 벌까. 재무제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한 기업인지 부실한 기업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재무제표 보면 그렇죠. 부채가 많은지, 그리고 불황에 강한 기업인지, 이렇게 인플레가 이렇게 너무 높을 때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인지, 이거는 재무제표 분석을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어렵죠, 처음에 하기는. 근데 우선순위를 이 두 개로 좀 놓고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공부, 책 많아요. 좋은 책들 많으니까 재무제표 공부, 그 다음에 사업보고서 공부, 이 두 가지, 이 기업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맞아요. 이 두 가지를 면밀하게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공부도 하고, 이게 나가면 좋은데 이게 반대로 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격까지만 하다가 그럼 많죠, 할게. 그러니까 할 게 많은 네. 것 같죠. 근데 이 두 개부터 먼저 한 네. 다음에 하시라는 거예요. 네. 다른 건 다 그까지 가면. 여러분 인사이트 얻으셨죠? 그 두 가지를 우선순위에 둔다면 정말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소위 이제 주식 투자를 내가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여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당연히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뭐 땅 살 때 그냥 누구 말만 듣고 사세요? 아니잖아요. 네. 그 상황도 보고 이거 앞으로 오를지 다 보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한다. 그건 역시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내가 올라타야 될지, 어떤 기업과 내가 동업을 해야 될지라는 것을 선택할 때는 그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공부를 하시면서 하시면 내가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투입하는 건 아니겠구나. 나를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날카로운 질문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정말 많은 이 주린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많은 질문들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받다 보면 정말 난감한 질문, 나 이거 소화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다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예가 있을까요? 가장 난감한 게 이제 저는 좀 그거예요. 지금 당장 사요? 자, 지금 좋습니다. 당장 팔아요? 좋습니다. 네. 그럼 그 질문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당장 팔아요? 지금 당장 사요? 자, 네. 답변해 이거를 주십시오.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지금 너무 막 빠져나가시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 정확히. 네. 제가 뭐 차트 이렇게
정확히 뭐 저도 차티스트도 아니고 그리고 이 주가에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이런 분들의 심리가 뭐냐면 당장 사고 투자 이제 심리 한번 이게 좀 뜨끔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당장 돈 벌고 싶다. 아, 네, 나는 이 마인드가 되게 강하신 분들만 그러니까 대부분 좀 일확천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네. 이걸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 처음 하신 분들 다 똑같아요. 네. 지금 사서 당장 난 많은 돈 벌고 싶다. 음. 1년 후에 돈 벌고 싶은 분 별로 없어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근데 그게 왜 위험하냐면 대부분 이건 연예인 분들도 아마 제가 이제 저도 여러 방송 나가다 보니까 연예인 분들 이렇게 이게 한번 물어보는 똑같은 뭐, 질문인데 뭐 연예인분들이 진짜 많이 맞아요. 주는 질문이 네. 이거예요. 물어봐요. 음, 대부분 실패하신 분들 많으신데 남의 얘기 듣고 사세요. 맞아요. 아, 뭐 누구 어떤 연예인이 이거 줬는데 네. 처음에 어떠냐면요. 다 돈 벌어요. 아, 그거 했는데 지금 당장 이게 들어가서 했더니만 어마어마한 수익이 난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그 기업 자기가 공부 안 하고 산 거잖아요. 맞아요. 언젠간 다 까먹어요. 네. 네. 근데 그 일확천금 마인드가 강해서 그래요. 대부분. 근데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업 분석, 지금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단 하나라도 내가 삼성전자라도 제대로 재무제표, 시간이 6개월 걸리더라도 네. 제대로 분석을 하면 그거 하나만 마스터하면요. 다른 기업 다 분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요. 다 응용 맞아요. 가능하니까. 맞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천천히 투자하시면 점점 우리 뭐 3, 40년 투자한다고 생각했을 때 성공하는데 사람들은 남의 얘기 듣고 그래서 지금 당장 사? 그리고 물렸어요. 아 이거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팔아요. 여기로 가요. 자꾸 매매 이렇게 네. 돼요. 돼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 삼성전자 내일 오를지 네. 한 달 후에 오를지. 네. 근데 삼성전자, 현대차가 2, 3년 후에 이럴 것 같습니다.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네. 정도 합리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거죠. 삼성전자 앞으로 2, 3년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답이 쉬워요. 네.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저도 진짜 모릅니다. 당장을 대신에 2, 3년 후로 네. 말을 바꿔서 질문하시면 좋겠다. 네. 생각이 근데 너무 눈앞의 것만 지금 당장에 이것만 보려고 하시니까. 근데 진짜 그 누구도 맞출 수 없고 제가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좀 하나 무서운 얘기를 해드리면 그 미국의 유명한 투자 중에 딱 두 명을 좀 대면 제시 리버모어하고 그 워런 버핏은 다 네. 아시잖아요. 워런 버핏은 정말 장기 투자하잖아요. 이런 타이밍 안 되잖아요. 네. 사서 그냥 꾸준히 갖고 가고 복리 효과 누리시는데 제시 리버모어는 타이밍 재시는 분이에요. 그렇군요. 주도주에 올라타고 차트 보고 근데 그분이 결국엔 돈도 많이 벌었는데 몇 번의 파산도 겪었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생이 결국 나중에 자살을 했어요. 아, 미국에서 단기간에 제일 많이 버신 분이 제시 리버모어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크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그렇게 단기에 내가 맞춰서 벌어도 결국엔 운도 많이 작용하거든요. 사실 네. 단기 타이밍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꾸준히 성과 내고 싶으시면 네. 타이밍 보지 마시고 네. 이 기업이 앞으로 진짜 이러이러해서 좋아질 것 같은지 네. 이거를 꼭 한번 계속 고민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당장 사요, 당장 팔아요 라는 질문을 하실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자마자 당장 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질문에 대한 답을 받자마자 당장 사지도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실 때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연불리께서 뭔가 조언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 영상이 나가자마자 30분 만에 보셨다. 근데 그 영상이 일주일, 2주일 전에 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사요, 당장 팔아요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유튜브를 봐서도 안 된다. 네, 맞아요. 왜냐면 그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하는 그 이야기조차 나하고 당장이라는 시점하고 안 맞다는 안 맞아요. 거죠. 예, 도저히 안 맞다는 그런 면에서라도 저는 꼭 그런 조언을 저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 이 책인싸를 통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연불리님을 모시고 등대와 같은 불을 밝혀주시는 연미사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이 세 번째 편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투자자의 마음가짐이에요. 특히 항상 좋을 수는 없고 항상 나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주기를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슬럼프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까?
이 투자의 대가로서 좀 등대로서 조언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슬럼프를 겪는 거는 어쨌든 크게 한 번씩 이제 손해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장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네. 또 투자하다 보면 실수도 해요. 나는 정말 좋아서 이 기업을 샀는데 네. 그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제 이제 매일 3프로 TV를 나가니까 거기 이제 김동완 프로님이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롯데쇼핑이라는 기업을 하셨는데 네. 너무 좋게 봤대요. 네. 롯데쇼핑을. 예. 옛날 몇 년 전에 한참 좋았잖아요. 막 롯데쇼핑 유니클로도 갖고 있고 확신에 차서 샀는데 반토막 나는 거야. 네. 아니 그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유명하신 분도 네. 자기가 잘못 볼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김동완 소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여기서 얘기해가지고. 이거 반드시 나가야 돼요. 네. 근데 삼프로 TV에도 얘기하셨으니까 예, 예, 실제로 그럼요. 방송 나간 거니까. 네. 워낙 또 호탕하셔서. 네. 네. 근데 그런 분들도 확신에 차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못 맞춘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도 투자를 하다 보면요, 앞으로도 내가 확신에 차서 하는데 잘못 물려가지고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첫 번째로 조언 드리고 싶을 때는 일단 물렸잖아요. 내가 네. 잘못했건 못했건 떠나서 그렇죠. 네. 큰 손실 보면은 일단 며칠 정도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 예. 아니, 왜냐면 네. 뭐든지 사람이 큰 데미지를 입거나 네. 아니면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네.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 우리 어렸을 때도 그 아버지가 이렇게 딱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딱 술 마시고 왔는데 기분이 좋아요. 그럼 뭐 해요? 용돈 달라고. 네, 네. 다음날 아빠 후회하잖아요. 네. 내가 왜 줬지? 기분 좋으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근데 또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잘못된 판단도 하게 되고. 그러네. 근데 차라리 그때 이성을 그냥- 읽는 네, 거죠. 이성을 읽는 거죠. 네. 너무 좋거나 네. 안 좋으면. 그렇네요. 예. 감성적으로 맞아요. 행동하게 행동을 되는 하게 거죠. 되니까. 쇼핑할 때도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을 때 막 쇼핑하지 말라 그래요. 아, 막 관대액을 막 사버리니까. 그러네. 그래서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돈 잘 벌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까먹었을 때는 일단 며칠만 좀 기다리자. 아, 그거 좋은 점. 급한 거 아니면. 네. 너무 이제 근데 정말 회사가 안 좋아지면 빨리 팔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자기한테 생각할 좀 시간을 주세요. 아,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면요 판단이 안 돼요. 그렇네요.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해봤거든요. 네. 아니 너무 안 좋으니까 진짜 팔았는데 네. 며칠만 기다렸으면 안 팔았는데 근데 진짜 금방 회복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 쇼크를 입고 예, 감성적으로 맞아요. 파는 거죠. 예.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갖고 있었을 텐데. 네. 근데 팔자마자 오르는. 예. 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게 많아요. 솔직히. 음. 예. 그러니까 저도 성격이 처음에 이제 누가 뭐 전 뭐라고 하거나 뭐 댓글 안 좋은 거 달리거나 그러면 그날은 기분 안 좋은데 이 사람 며칠 지나면 또 다 까먹어요. 다 까먹고 그냥 내가 또 이건 잘못했구나. 네. 그래서 또 받아들이게도 되고 사람이 뭔가 시간이 지나면 관대해지더라고요. 그렇네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 하셨을 거예요. 투자도 그래서 처음엔 내가 좀 데미지를 입었을 땐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실 건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한 2, 3일은 보지 마세요. 아, 본다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성을 좀 찾았으면 두 번째로 하실 게 내가 왜 샀지? 네. 이걸 고민해 보는 거야. 왜 이 기업, 샀는지에 네, 대한 이 기업을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뭐든지 남의 네. 추천을 받았건 그렇죠. 내가 뭐 아까 그 김동완 소장님 자꾸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근데 롯데쇼핑은 사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가 있 예. 내가 이걸 왜 샀는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은 반대로 갔어요. 아이디어가 틀렸어요. 네. 그럼 답은 나왔어요. 그렇네요. 정리하면 돼요. 예. 깔끔하게. 예. 근데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안 틀렸고 네. 예를 들면 요새 막 전쟁 난다 그러면 뭐 났잖아요. 뭐 안 좋잖아요. 이 기업은 문제가 없는데 뭐 주변 외부 변수 때문에 폭 나가고 난리가 시장 때문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버텨야죠. 기업이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네. 아니 푸틴을 원망해야죠 이럴 때. 그죠? 푸틴 탓이잖아요. 푸틴한테 악플 다세요. 네, 그런 경우는 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그럼 판단을 내려서 내 잘못 아니다. 버티고 오히려 더 싸졌어요.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예,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 버신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를 알려드렸지만 데미지를 입었을 때는 며칠만 좀 기다려보자. 당장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며칠 지나서 내가 이성을 찾으면 내 아이디어 내가 왜 샀지? 이거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가 틀렸으면 일단 정리. 어쩔 수 없어요. 정리해서 다른 아이디어를 찾아보시고 왜냐면 회복할 기회 많습니다. 앞으로도. 근데 내 아이디어가 맞으면 좀 끝까지 가져가자.
그렇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유를 갖고 시간이 모든 걸 다 해결한다. 네. 급하게 하지 말자. 이걸 좀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2년 1분기 그리고 2분기 초반까지 좀 좋지 못한 이런 장세 속에 슬럼프를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서 이 조언 좀 잘 되새기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을 보니까 이 중요한 목차, 중하반 목차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 꿀팁 한 10가지 정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만.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꿀팁 요거 하나만큼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다. 꼭 강조하시는 거 하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막 이런 여기저기 막 그 남의 얘기 듣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여러분들이 네이버만 활용하셔도 돼요. 네이버가 사실은 보물창고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공시부터 다 네, 나와 있어요. 네. 그냥 활용을 안 하세요. 네. 네이버 금융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이버 금융 보면은 네. 그래서 거기서도 정말 기업의 모든 데이터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재무제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너무 멀리 돌아가세요. 네. 막 왜 복잡하게 막 찾으려고 그러시고 뭐 어디 보물창 뭐 보물이 숨어 있나 네.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 아니면 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업들 네이버에 딱 검색만 하시면 거기 보면 네이버에 주가 나오고 밑에 재무 정보 나와요. 맞아요. 그거 한번 꼭 클릭하셔가지고 거기서 내가 지금 그 이 선택한 기업이 작년도 실적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잘 벌었나? 네. 그리고 내년 실적 전망도 나와요.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해놓으니까 네. 그것만 봐도 내가 힌트를 알 수 있어요. 아 작년에 못 벌었는데 올해는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오네. 그걸 보고 내가 또 참고를 해가지고 좀 더 공부해서 투자를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이버라든가 이런 좀 좋은 사이트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데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단순하게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군요. 또 마지막으로 좀 조언스럽게 좀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투자자가 되고자 한다면 어떤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도 이제 질문 중에 있었지만 네. 제발 좀 주가 맞추기 게임 하지 말자. 음. 주가를 맞추지 말고 기업의 가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보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주가를 여러분이 맞추려고 하는 순간 네. 타이밍만 보게 돼요. 자꾸만. 그렇네요. 기업의 가치를 보지는 않게 되고. 더 불안해지고. 네. 네. 그래서 좀 주가를 좀 제발 보지 말자.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복리 효과를 생각하자. 자꾸 워런 버핏이 왜 장기 투자하라고 그러겠어요. 장기 투자 아무거나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네. 기업 가치가 역성장하는 기업을 장기 투자하면 당연히 필패지만 그런 좋은 기업을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발굴했다면 네. 좀 진득하니 한번 들고도 가보자.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리 효과 흔히 뭐 우리 스노우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눈덩이 굴릴 때 처음엔 작지만 계속 네. 굴리다 보면 네. 이자가 쌓이고 쌓이고. 수익이 쌓이다 보면 원금은 커지는데 그 내가 1,000만 원일 때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처음에 10%면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네. 자꾸 돈을 벌어서 1억을 만들었어요. 1억일 때 같은 10%면 네. 1,000만 원이 옛날 원금이죠. 그렇죠. 이게 복리 효과잖아요. 그렇죠. 점점 커져. 근데 이건 장기 투자를 안 하면 누릴 방법은 없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하는 습관을 좀 들여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좀 뭐라 그럴까 좀 용기를 내자. 용기를 낸다는 게 뭐냐면 모든 법을 99년도 그 우리 IT 법을 그 다음에 2007년도 8년도에 그 중국 법을 우리 경험해봤고 그 다음에 얼마 작년이었죠. NFT 아직 뭐 버블이라고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다치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그쪽 메타버스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가 10배씩 하고 버블이라는 거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군중 심리가 너무 흔히 그 레밍 효과라 그러잖아요. 네. 레밍이 뭐죠? 이제 독일이나 이런 유럽 쪽에 사는 그 쥐라고 하는데 레밍은 무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아무 생각 없이 다 따라가서 결국 낭떠러지인 줄 알면서도 다 떨어지고 무리 안에 있으면 사람이 너무 편안해진대요. 그러니까 야 남들 다 NFT로 돈 버는데 나는 뭐 하고 있어? 그러네. 그래서 NFT로 가요. 네. 편해요. 거기 있으면. 여기 다 여기가 다 가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은행주 막 이런 거 있죠. 막 성장도 안 하고 다 저기 버림받고 있었어요. 네.
근데 NFT로 가신 분은 그때 재밌었죠. 그렇네요. 지금 어떻게 됐죠? 음. 완전히 뒤바뀌고 전세가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좀 군중 심리를 피하자. 남이 다 좋다고 해서 막 이렇게 흥분해서 가는 건 다 버블이 생겨요. 그렇네요. 그래서 내 자산은 거의 반토막 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좀 용기를 내서 남이 안 가는 쪽에서 한번 기회를 포착해 보자는 거예요. 야, 남이 지금 안 보는 게 뭐지? 좋은 제안이신데요.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남이 뻔히 아는 데서 어떻게 큰 수익이 나갔어요. 이미 시세가 났는데. 네. 그거보다 남이 안 보는 게 지금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지금 좋다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예시예요. 지금 음식료 업종 투자를 잘 안 하세요. 네. 아니 주가가 잘 안 가요. 사료는 가요. 이제 곡물가 오르니까. 근데 그걸 이용해서 뭐 고추장 만들고 된장 만들고 이런 기업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곡물가는 오르는데 그걸 가지고 만드는 가격 정가를 지금 못 하잖아요. 작년에 한번 올렸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들이 바닥에서 팍팍팍 기고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네. 이거 피해주야. 음.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하반기에는 전쟁 끝나고 음. 곡물가가 정상화되면 네. 이 기업들은 가격을 올려놨어요. 어떻게 될까? 아.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료만 봐요. 지금 야 사료가 답이야. 네. 얘네는 곡물가 오르면 바로 정가할 수 있대. 네. 돈 잘 벌 거야. 네. 주가 엄청 올랐어. 네. 이걸 할 거냐? 남들이 지금 아무도 관심 안 보는 이거 사면 욕하는 음식료에 저기 저 그런 회사 살 거냐? 네. 저는 결국에 답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음. 큰 흐름에서 승자는 저는 남이 안 보는 쪽으로 먼저 들어가신 분이 좀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뭐 책인싸에 모신 핵인싸께서 이렇게 좋은 투자자로서의 조언 이런 것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본질 혹은 어떤 투자 심리, 투자 판단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이 북토크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무리할 때 공통된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우트로 질문인데요. 제가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했습니다. 네, 네. 미리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다. 네. 김광석이 생각하는 염승환이란 저는 염승환은 주도주다. 주도주. 마음에 드십니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계속 1시간여 동안 말씀 주셨던 그 내용들을 보면 시장을 좀 보고 또 유망한 산업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그냥 막 흔들려가면서 막 불확실하게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탄탄하게 재무제표도 좀 보고 공부도 좀 하고 스스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저는 염승환은 그냥 주도주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아우트로 공통 질문입니다. 책을 통해서 꼭 전달하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 그걸 10글자 내로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네. 네. 전 무슨 말씀인지 딱 와닿는데요. 네. 그래도 부원 설명 네. 조금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쉽게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제 책도 어쨌든 뭐 읽는다고 무조건 투자에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저의 노하우를 담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책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저자의 노하우를 뭐 15,000원 정도 되는 가격에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노력도 안 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사실은. 네. 투자하시면서. 네. 정말 뭐 제 책만이 아니라 정말 좋은 책들이 서점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 점심 없으니까 이런 책들 가지고 진짜 공부하셔가지고 정석대로 투자하시면 저는 거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공부하자는 의미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이렇게 봤는데요. 보니까 염이사님 3프로TV에 매일 전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셔요? 네. 예. 매일 몇 시쯤에 나가시죠? 제가 한 8시 50분부터 출연을 해요. 출연을 하니까 네. 대략 한 저도 8시 반까지는 네. 가시는 거네요. 자, 매일 이렇게 3프로TV를 가시는데 자, 나에게 3프로TV란? 나에게 3%팀. 이걸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전 약간 이제, 메이저리그? 이거 뭐냐면,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3% 나가기 전에도 저 나름대로 계속 열심히 하고는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3%를 가면서 메이저리그로 약간 승격된 그런 그러시구나. 느낌. 정말 유명한 채널이잖아요. 저도 뭐 거기 출연할 걸 상상도 못 했었고, 예전에는.
근데 어쨌든 이제 김동완 소장님이 좀 감사하게도 저를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1군으로 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메이저리그에 좀 데뷔를 했다. 아. 그런 의미로 좀 3프로. 3프로 TV는 메이저리그다. 네, 네. 김동완 소장님 아무리 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또 이 주식 투자의 등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자, 염승환에게, 나에게 주식이란? 저는 이제 선생님? 왜 선생님이냐면 주식이 그냥 인생 같아요. 주식이라는 것도. 주식은 인생. 저도 주식을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저도 뭐 그 주식 증권업에 종사할 걸 상상도 못했었지만 네. 어쨌든 그 증권업에 들어오게 됐고, 근데 이 증권업을 통해서 또 이 유튜브 뭐 3프로나 이런 좋은 채널을 만나면서 또 한 단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네. 그리고 책이 뭐 저는 그 감히 어떻게 1등 할 거로 제가 상상을 해봤겠어요. 베스트셀러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러네요. 제 인생에서 결국 주식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주식은 저한테 많은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주식도 굴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굴곡이 있는데 제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정말 힘들었던 적도 있고, 주가처럼 네. 이렇게 안 좋았다가 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가 또 지금 시장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지금은 좀 떨어지죠. 예, 그런 것처럼 인생이나 주식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식을 통해서 저는 인생을 좀 배웠기 때문에 좀 선생님이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식은 나의 인생이다. 주식은 나의 선생님이다. 네. 정말 말씀 속에 아주 진전성이 묻어 나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소감인 건데요. 책인싸에게 처음 출연하셔가지고 오늘 대화를 한 시간 정도 나눠본 그 소감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책인싸란? 책인사란 나에게 뭐 조언자다. 조언자다. 조언자. 이제 어드바이저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드바이스를 좀 오늘 해드렸지만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 스스로도 한 그럼요. 번도. 그러니까 저도 좀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방송 많이 하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강의하면서. 네. 제가 아는 지식을 머릿속에 완전히 넣게 돼요. 강연을 하는 순간. 그렇죠.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좋은 이제 이 책인싸를 통해서 이런 뭐 많은 말씀 해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한테도 좋은 어드바이저가 됐다. 이 책인싸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도 사실 뭐 많은 채널에 많은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사실은 준비 없이 평소 몸으로 그냥 가거든요. 예. 근데 제가 시청자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잠깐 한번 제가 쳐도 될까요? 우리 염이사님 이렇게 방송 많이 출연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주식 투자계 아이돌인데 그냥 당연히 책에 있는 내용 갖고 질문했으니까 그냥 맨손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빼곡하게 작성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책인싸란 조언자다, 아니면 뭐 선생님이다, 뭐 이런 종류의 말씀 계속 하신 것처럼, 매사에 이렇게 성실하게 또 임하시다 보니까 우리 책인싸의 중요한 또 핵인싸로서 초대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하고 저도 정말 많이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